네, 안녕하세요. 이번은 주식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먼저 주식의 뿌리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 강의는 마치 주식의 가지와 같습니다. 나무로 따지자면. 네, 제일 밖으로 제일 높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열매와 잎새를, 꽃을 맺는 가지와 같습니다. 저번에 한 강의는. 하지만 이번에 하는 강의는 마치 주식에 대한 뿌리와 같은 강의입니다. 왜 주식의 역사를 알아야 하냐고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 또 옛날과 같은 과오를 다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야 주식에 바르게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지식을 쌓음으로써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 뭐가 좋더라 하다가 깡통 차고 레버리지 썼다가 막 빛에 오히려 빛을 져가지고 한강 다리로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 한 살밖에 차이 나지 않던 조카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녀석도 주식 투자로 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어렸을 때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고향에서 같이 이게 중마고처럼 같이 매일마다 놀면서 학교도 초등학교도 국민학교군요. 국민학교를 같이 이걸 다니면서 아주 살갑게 지내던 친구 같은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젠가요? 한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10년 안 되고 몇 년 전에 2014년인가? 하여튼 몇 년 전에 갑자기 조카 녀석이 한 살밖에 나하고 차이가 안 나는 아래 조카 녀석이 자살을 했다는 부고를 받고 갔습니다. 높은 데에서 추락을 해서 자살을 해서 얼굴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식에 대한 무서움을 좀 알게 되었고 오히려 주식에 대한 반발의식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조카 녀석의 직업이 회계사였습니다. 굴지에 우리나라 누구나 들으면 굴지의 대기업의 회계사로도 있었고 그 전에는 이게 코스닥 상장돼 있는 그 벤처기업이라 하여튼 코스닥 상장돼 있는 신입 그런 회사에서도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녀석이 한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조카의 말을 통해서 장례식에서 들었는데 최고 힘든 게 뭐냐면 여기까지 하면 너무 민감하게 갈 수 있는데 그 녀석이 항상 힘들어 하던 게 회계사였기 때문에 회사의 분식 회계를 하는 게 항상 양심에 걸리고 그걸 하기가 싫어서 매일마다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소리를 장례식에서 다른 친한 조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식 투자로 잘못해서 자살한 조카 녀석이 하는 말, 예전에 살아생전 때 회계사였을 때 하는 말이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 회사에 투자한 주주라고 말을 하더군요. 참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에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데였습니다. 매일마다 분식 회계를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그 분식 회계를 기반으로 해서 깡통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제일 불쌍하다고 본인 입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게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게 마음 공부하고 다 연결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업의 고리였다는 것을. 그 친구는 그 분식회계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분명히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업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그 친구의 주식 투자 실패로 돌아와서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왜 제가 주식의 역사를 말하기 전에 제 조카 녀석의 주식 투자 실패로 한 자살, 그리고 더 재밌는 게 그 친구가 회계사였던 겁니다. 예, 좀 약간 처음부터 암울하고 좀 이게 무거운 얘기를 해서 약간 미안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저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투자하는데 바른 자세를 갖추는데 이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먼저 주식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기 전에 짧은 저의 조카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식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이게 그림을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먼저 주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식의 우리는 역사를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 나름대로 한번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주식은 영어로 스톡. 왜? 주식은 원래 우리나라나 여기 동양에 있던 게 아니라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서양의 말이 주식은 스톡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히스토리를 합성해서 스톡 스토리라고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스톡 스토리의 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의 역사를 알려면 우리는 사회와 국가,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생겨나고 사회가 어떻게 발달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식의 역사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식을 저는 역사학적인 아니라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인류학이라 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하면 이게 길어지니까 일단 인류학적이라고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인류는 사람입니다. 이 인류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지, 이 사회가 그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류는 먼저 최초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한 명이 어느 무인도나 이 지구상에 한 명만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뭐 법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뭐 거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처럼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는 서로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번식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4명의 자손을 낳습니다. 남자 둘, 여자 둘. 그리고 그 4명의 자손은 각각 이렇게 보면 또 뭐 근친상간이라고 또 이게 이상하게 또 이게 좀 따지고 들어올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좀 크레임을 안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아담과 이브가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손을 낳으면 서로 각각 결혼을 해서 짝짓기를 해서 또 자식을 낳게 됩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최초의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결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담과 결혼하는 개념은 나중에 한참 후에 생기니까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독해서 결혼한다고 가정하고 각각 4명이 둘둘해서 하면 한 세대에서는 4명이 됩니다. 두 부부에서 한 세대에서 4명의 자손이 생기고 그 4명의 자손으로서 각각 두 세대로 내가면 8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세대를 거슬러 갈 때마다 2배수로 늘어납니다. 인구가.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에 2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은 4명. 그 다음 세대로 가면 8명. 그리고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2배의 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2배가 수로 늘어나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시족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시족이라는 말 그대로 같은 그냥 성씨 쉽게 말하면 같은 성씨라고 보면 돼요. 예전에 한때 화두가 됐던 아마존의 눈물에 보면 그 한 부족이 나와요. 그 부족 이름이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거기는 부족이 아니라 시족이라고 해야 돼요. 그 부족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혈액형이 O형이에요. 왜 O형일까요? A형, B형, AB형이 한 명도 없어요. 왜 O형일까요? 이게 아프리카 이게 좀 밀림 깊숙이 있거나 또 이렇게 또 하네. 하여튼 이게 시족이라는 개념이 시족은 다른 부족과 피가 섞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게 성관계를 해서 그냥 번식하면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족의 개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시족과 이게 부족에서 이제 이게 큰 차이가 나요. 시족은 자기 어떻게 보면 다 일가 친척이잖아요. 다 그 사유의 구성원들이. 그러면 이게 그냥 법이라는 개념이 별로 안 듣고 그냥 인정, 정 아니면 그냥 간단한 규칙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근데 부족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발생한다면 이게 여러 시족들이 서로 뭉치고 시족들끼리 피가 섞이고 시족들끼리 한 사위를 같이 이루고 교류가 일어나면 이게 그 공동체를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인류가 태초였으면 아담과 이브에서 가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시족을 대를 이루면서 시족을 이루게 되고 그 시족이 나중에 다른 시족들과 같이 이게 섞이면서 부족이라는 게 됩니다. 그럼 부족이라게 되면 꽤 규모가 커집니다. 부족으로 하게 되면 이게 최소한 10,000명 이상, 만 명 이상은 돼야 부족이라는 이게 칭호가 붙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더 부족이 커지고 다른 부족과 또 합병이 일어납니다. 부족 간의 전복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자발적인 합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하는 가야 육부족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가야 육부족 연맹체가 가야입니다. 육부족 연맹체가 우리를 가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배울 때. 그러면 여기서 이런 6개의 부족이 합쳐서 한 국가처럼 같이 이게 움직이고 교류가 일어납니다. 이걸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네. 가야는 6개의 부족이 합쳐진 부족 국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족이 훨씬 많아요. 더. 그런데 큰 부족이 6개의 부족으로 이게 간추려서 우리가 6부족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가야는 부족 국가의 시스템입니다. 중앙 국가 시스템으로는 그게 발돋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앙 국가인 신라에 의해서 정벌이 되게 됩니다. 정복이 되게 됩니다. 이게 부족 국가입니다. 그럼 보통 부족 국가가 형성이 되면 최소한 10만 명 이상은 돼야 부족 국가라는 이게 면모가 섭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도 안 되는 시족이에요.
근데 요거는 사유는 사유지만 어느 큰 집단을 이룰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군대와 경제적 개념, 법의 개념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정도는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제 그런 군대나 이런 게 이게 적용이 되냐면 부족 국가라는 개념이 있을 때 이게 됩니다. 그럼 부족 국가가 되면 이게 10만 명, 몇십만 명이 돼요, 보통 인구가. 그러면 이들 간에 서로 교류가 일어나게 되면 이들 간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우리가 화폐와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물 교환의 단점은 내가 원하는 물건과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내가 거래하는 사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원하는 물건이 중심이 됩니다. 이게 스톡입니다. 자, 왜 여기를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왜 어렵게 이거를 얘기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물자나 서비스라는 뭐 예전에 서비스는 일단 없다고 물자를 교환을 하는데 뭔가가 기준이 되는 물건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화폐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교류를 할 때 필요한 중심적인 뭔가의 그게 필요합니다. 원래 스톡이라는 뜻이 주식이 아니고요. 주식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생기면서 이 스톡이라는 걸 주식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단어를 그냥 대입을 한 겁니다. 원래 스톡이라는 뜻은 재고, 물자, 물건. 그냥 물자라고 봐야 이게 정확한 재고라고도 해도 되고 물자라고 합니다. 그럼 옛날에 이런 부족 국가적 시스템에서 물건을 교류하는데 최고 중심이 되는 누구나 다 원하고 이런 물건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물건이 누구나 원해야지만 썩으면 안 돼요. 가치성이 보존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사과로 만약에 이거 스톡으로 만약에 이거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는 한 달도 못해서 다 썩어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에 나무에 있는 나무 토막이 오래 가잖아요. 나무 토막을 스톡으로 써요. 근데 나무 토막을 누가 가치를 먹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가치를 매기는 게 뭘까요? 누구나 다 원하고 이게 가치성이 훼손이 잘 안 되는 물건이어야 돼요. 그게 최초의 곡물입니다. 식량. 사람이 먹고 사는 거하고 아주 연결되기 때문에 곡물. 지금으로 따지면 곡물 3대 곡물이 뭐 옥수수, 밀, 쌀입니다. 그럼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곡물이 뭐였을까요? 보통 우리나라는 이게 쌀이나 보리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한반도에. 그럼 옛날에 우리는 조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조를 먹었습니다. 저도 조라는 이게 개념이 이게 웃긴데 옛날에는 우리가 쌀을 먹듯이 조를 먹었습니다. 조가 일종의 곡물이고 이게 건조시키면 오랫동안 이게 보관이 가능해요. 수수라고 하나 이거 조를? 그래서 우리는 조세라고 합니다. 세금을 낼 때. 왜? 이게 스톡이기 때문입니다. 곡물은 아주 오랫동안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썩지를 않고. 그리고 누구나 다 원합니다. 왜? 이거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곡물이 최초의 스톡이 됩니다. 그래서 곡물을 창고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이 곡물이 나중에 이거를 더 발달된 게 이게 최초의 화폐이고 최초의 이게 주식의 개념이 이때 이제 이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음입니다. 서양에는 어음이란 개념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되고 우리 동양 쪽에는 일찍이 아주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는 시대 이전부터 어음이 발달이 했었습니다. 어음이라는 것은 뭐 종이 조각이나 어떤 기록물을 해가지고 창고에 가서 그 곡물을 바꿔 갈 수 있는 종이 쪼가리를 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최초의 스톡입니다. 오히려 스톡은 우리 동양 쪽에서 먼저 주식은 먼저 개념이 발달했습니다. 이게 다만 금융으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옛날 그대로 남은 것 뿐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창고가 있으면 이게 예전에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하여튼 이거 이게 엄청나게 이게 부자들이 옛날에 그러면 자기의 창고에 곡물이 겁나게 많습니다. 곡물을 갖다 그러면 한 푸대 단위로 해서 그걸 갖다가 다른 데 가서 뭘 쓰고 나중에 이게 종이 쪼가리에 써줍니다. 내 창고 가서 이거 해서 지금 바꿔 할 수 있는 증서를 냅니다. 이게 어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초의 주식의 개념이 이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좀 하죠. 이게 또 이쪽으로 길게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자, 이게 최초의 스톡 어음의 개념이 이게 발달됩니다. 근데 이게 상업이 발달되고 여러 이제 품목이 이제 교류가 되고 부족 국가 안에서만 이게 교류가 되는 게 나중에 국가적 개념이 되고 국가와 국가 간 그 여러 상인들이 막 거래를 해요. 그러면 곡물은 오래 가긴 하지만 썩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그래서 상인들은 다른 대체수단을 찾습니다. 보통 곡물 다음으로는 문명이 발달할 때 스톡으로 쓰는 게 소금입니다. 왜? 소금은 물에 닿지 않으면 거의 몇십 년? 엄청 오래 갑니다. 왜? 소금은 썩지 않잖아요. 물에 녹지만 않으면 그 보존이 됩니다. 곡물은 보통 몇 년? 2년, 3년, 4년 정도 되면 보통 5년 정도 되면 먹기 힘들 정도 상태까지 됩니다. 아무리 잘 보관을 해도. 그리고 이게 좀 더 하지만 근데 소금은 그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소금은 섭취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물건이면서 아주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금의 단점이 뭐냐면 물에 닿으면 이게 녹아서 없어지고 보관하기가 까다롭고 운반하기가 까다롭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으로 발달하는 게 섬유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 값이 비싼 비단이 대체합니다. 왜냐고요? 예를 들어서 싼 섬유 제품을 하게 되면 그거를 갖다 옮기는데 겁나게 운반비가 돼요. 근데 비단은 무게가 예를 들어서 1톤이던 것 다른 섬유 제품은 1톤이던 걸 비단은 한 10kg만 하면 그 가치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스톡으로서 가치가 아주 뛰어난 거지요. 그러면 비단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달하는 게 금속재입니다. 예, 물론 비단이란 게 여기 동양적인 여기에 좀 한 거고 이게 서양적인 없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하지만 보통 우리 동양 쪽에서 발달되는 그 다음은 비단, 섬유 제품입니다. 예, 섬유 제품에서 최고 비싸고 가격 대비 무게가 적고 보존성이 뛰어난 걸 비단으로 저는 그냥 뽑았을 겁니다. 물론 다른 섬유 제품도 스톡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고요? 겁나게 무거우니까요. 가격 대비. 하지만 비단은 비싸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쉽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게 화폐처럼 이게 쉽게 교환이 가능하고요. 벌써 이렇게 됐군요. 네, 그 다음에가 금속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 뭐 이게 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청동기 시대에 되면 금속이 아주 귀합니다. 왜 금속이 귀할까? 금속의 발달로 해서 정복사업이란 게, 정복이란 전쟁이, 이게 전쟁의 역사가 이때부터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금속이 없을 때는 뭐 이거 석유 같은, 석유라는 이런 저기 돌이죠. 돌로 해서 창 끝에 가지고 하고 뭐 거기다가 저기 화살에다 꽂아놓고 해서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금속에, 정확히 따면 금속이 아니라 동이라고 하죠. 구리. 왜 구리가 먼저 발견을 되냐면요. 다른 금속은 예를 들면 철 같은 이게 금속을 철광석에서 이렇게 뽑아내려면 엄청난 이게 세라믹을 가공할 정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요. 열 기술이 필요해요. 하지만 동은 쉽게 자연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문명이 발달되는 청동기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럼 왜 금속이 왜 저기 할까요? 예, 첫 번째 조건. 변형이 안 돼요. 예, 철은 저기 녹슬지만 동, 구리는 녹이 안 슬잖아요. 변형이 안 돼요. 두 번째 조건. 가격이 비싸요. 귀하기 때문에. 왜? 찾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물건이 희소해요. 누가 찾을까요? 동은 첫 번째로 이게 부족국가 시스템으로 되면 최첨단 무기 시스템입니다. 예. 막대기로 들고 싸우는 것과 칼로 청동으로 된 칼로 싸우는 사람이 누가 이길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리는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나중에 역사 강의할 때 동과 구리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는데요. 보통 이게 발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는 게 금입니다. 왜? 희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은 나중에 귀족들의 장식물과 귀족들의 이게 쓰기 때문에 희소 가치성이 굉장히 높고, 금은 동에 비해서 잘 변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톡이 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금화가 서양에서 이게 생기죠. 금을 갖다가 이게 주화로 찍어내가지고 해서 그게 화폐로 이제 통용이 되지요. 아, 너무 길었나요? 유라시아의 정확히 따면 유라시아의 통용 스톡은 금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나 남미, 북미에서는 예전에 금을 통화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마야 문명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지만 여기서는 금을 그냥 장식적인 금속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걸 갖다가 뭐 돈의 개념으로는 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정확히 유라시아에서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통용이 되는 물건입니다. 물론 북아프리카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게 최초의 스톡입니다. 최초의 스톡은 곡물, 식량인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잘 변형되지 않는 곡물에서부터 금까지 이게 변천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정확히 따면 전 세계가 아니라 유라시아의 통용 스톡 금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럼 뭐 금은 주화는 돈인데, 돈은 화폐인데? 주식이 아닌데? 자,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 합니다. 왜 던져야 할까요? 왜 던져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주식을 다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네. 화폐도 주식입니다. 그러면 화폐는 누가 발행하나요? 달러는 미국의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원화는 어디서 발행하나요? 네, 한국은행에서 발행합니다.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많은 차이가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여기서 보면 주식, 스톡에 대한 개념이 약간 쓰나요? 우리는 이미 주식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폐는 각 국가에서 발행한 주식입니다. 어음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어음입니다. 그러면 어음이면 이거 뭘로 바꿔줘야죠? 뭘로 바꿔줘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을 해야 합니다. 원래 1달러, 세계 화폐죠. 1달러를 예전에는 금태환법에 의해서 이게 1달러를 가져가면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금 1온스를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눈치가 이제 빠르시나요? 이 창고 안에 있는 곡물이 금입니다. 미 연방준비은행 지하 창고에 있는 엄청나게 쌓여있는 금입니다. 그리고 어음을 발행합니다. 달러라는 어음을 발행합니다. 자, 개념이 이제 잡히나요? 예전에는 1달러를 가져가면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무조건 금 1온스를 바꿔줘야 했어요. 예전 화폐는 이렇게 밑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1달러짜리 화폐를 미 연방준비은행에 가져가면 1온스를 저희는 무조건 바꿔드립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이라는 말 없어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바로 좀 쓰시나요? 자, 이런 질문 하시면, 아니, 주식이라는 걸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그 주식에 가지고 나중에 이익도 없고 배당금도 나오고 주식은 다시 팔고 그런 거죠. 자, 주식이라는 건 뭔가요? 주식은 그 회사의 자산 가치를 잘게 쪼개내서 예를 들어서 1억 분의 1로 대기업 같은 1억 분의 1로 많이 쪼개죠. 1억 분의 1로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현금으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미 연방준비은행 밑에 보관되어 있는 그 금들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스톡화시킨 겁니다. 어음으로 만든 게 그 1달러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쓰는 화폐적 개념과 주식의 개념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화폐는 그 국가가 신용을 담보로 해서 발행을 한 게 화폐고요. 주식은 그 회사가 발행한 게 주식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 우리나라는 그러면 금이 없는데 한국은행에? 금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겁나게 없을 뿐입니다. 전 세계의 금을 거기서 말하거든. 이게, 지금 현재 이거를 땅에서 퍼 올린 금이, 이제 지금 이게 돌아다니는, 이게 퍼 올린 금이, 그 올림픽 수영장에 이렇게 3개 반인가? 2개 반인가? 3개 반밖에 안 된대요. 그걸 궤로 해가지고 채우면 올림픽 수영장 있잖아요. 88 올림픽 수영장. 거기에 올림픽 수영장에다가 가득 채우면 3개 몇 개밖에 안 된대요. 겁나게 안 많습니다. 세계에 거의 지금 70억 인구가 그걸 같이 스톡으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이제 70억이라는 인구가 사용한다는 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적은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화폐 겁나게 찍었습니다. 원화를. 근데 금이 있나요, 한국은행에? 뭐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 없는지 그거를 나중에 설명하는데,
전 세계 화폐 금이 2차 대전 보통 금의 역사를 또 봐야 하는데 이건 또 이게 저기 근데 금이 보통 전 세계 다 이게 저기 골고루 이게 퍼져 있다가 이게 저기 유럽의 식민지화 사업으로 해서 모든 세계에 있는 금들이 다 유럽으로 다 흘러 들어가 유럽 은행들로. 그리고 이게 유럽의 은행들이 있던 금들이 다 어디로 이제 이게 나중에 흘러가냐. 이게 2차 대전 때 이게 미국 은행으로 다 흘러 들어가요. 왜? 2차 대전 때 이제 유럽이 다 초토화가 됐잖아요. 공장이 없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공장 풀 가동해가지고 물건을 팔면 뭔가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미국은 물건을 줬으니까 유럽에다가. 예. 그 식민지 때 전 세계로부터 그 쪽쪽 빨아들이는 금들이 그때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걸 유럽을 저기 재건하기 위해서 그걸 다 미국에서 물자를 갖다 사다 쓰는 걸 다 금으로 갖다가 이제 그걸 다 바꿔 썼죠. 그럼 그 금이 다 어디 갔을까요? 네, 예,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금은 대부분 미 연방준비은행 저희 지하 저기 창고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도 많다고 하지만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금은 미 연방준비은행에 보유하는 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이게 엉뚱하게 됐네. 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이 역사를 알다면. 그러면 이게 주식에 대한 이게 뭔가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화폐와 통화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같은, 이게 저기 합니다. 일종의 화폐 통화도 주식입니다. 그 국가가 발행한 스톡 어음입니다. 미 연방준비은행은 1온스당 1달러라는 어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척도가 됐고, 그 1달러는 무조건 1온수를 바꿔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1달러를 그 은행에다가 보유하고 있으면 마치 다시 그 1달러를 감안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걸 감안해서 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좀 뭔가 이상하죠. 약간 버블티가 좀 많이 나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화폐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신지를 아실 겁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화폐가 있잖아요. 요거는 국가가 발행한 스톡 주식 어음입니다. 그리고 그 스톡으로 해서 물건과 서비스, 재화를 우리는 교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부의 축적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서는 3,000% 너무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톡 주식의 금융화가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이게 언제 되냐면요. 이걸 역사적으로 네덜란드 상인한테 우리는 과거로 흘러 들어가야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업과 공업의 발달로 해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문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자본주의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그 속성,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명이 이렇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병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스톡, 주식. 예전에는 물건 스톡 물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저는 이제 주식이라고 말을 안 쓰겠습니다. 이제부터 스톡, 그냥 영어로 스톡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톡은 한 물자입니다. 물건. 네덜란드 상인들은 전 세계를 통해서 무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부를 거머쥡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배 조선술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항해술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향신료를, 중국에서는 도자기와 비단을 귀족들은
수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인도와 중국을 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거리와 시간,